네,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면 절명시라고 나왔는데 절명시 제목부터 보세요. 절명 자체가 무슨 뜻이냐? 목숨을 끊다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목숨을 끊냐는 얘기죠. 거기 있을 때 뭐다? 이 당시가 일제감정기다.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을 수 있어요?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그 부분이랑 똑같은 실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한시잖아요. 한시.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 구조라는 거, 4단 구성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한시라는 게 4줄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7원 절구라는 뜻은 한시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특징들 조금 볼게요. 특징들 보시면 뭐 봐야 돼요? 감정이입 대상. 그러니까 이거 뭐 봐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특징으로 알고 계실 거 보시면서 본문 보겠습니다.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난리는 뭘 뜻하겠어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고 이 당시에 부정적인 이 시대 상황이 언제요?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어느새 머리가 다 새었대요. 뭡니까? 머리가 다 새었다는 게 늙었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글쓴이가 국권 침탈이 이루어진 지 좀 되었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이 지금 뭐야? 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승,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4단 구성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4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얘는 뭉텅이가 지금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승전결 구조가 총 2번 나타나는 형태다라고도 봐줄 수 있겠네요. 몇 번이나 목숨을 버려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쵸? 오늘 국권피탈의 상황이죠. 국권피탈의 상황. 그럼 오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졌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여기 첫 번째 뭉텅이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죽을 것에 대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결심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 나와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도 목숨을 버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풍전등화와 같은 한자성어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새와 짐승은 여기 부분 진짜 개꿀띠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진짜 개꿀띠로 중요하고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특히나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정이입의 대상? 글쓴이의 감정을 동물이나 식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동일하게. 여기 보세요. 새와 짐승이 슬피 운대요. 강산이 찡그린대요. 그러면 새와 짐승, 강산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비통한 심정이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 감정이입의 대상 아마 외부 작품이랑 같이 해서 연결해서 똑같은 객관적 상관물 누구냐 물어볼 수 있어요. 무궁화 세계는 뭡니까? 우리 빼앗긴 들에서도 들이라는 자그마한, 그러니까 보세요. 대유법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대유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유법이라는 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라고 할 때 들은 사실 그냥 땅덩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해요? 우리는 국토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요런 게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빼앗긴 들의 부분이랑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궁화 세계는 우리나라. 예, 이해되십니까? 요거 대유법이고 요거 빼앗긴 들에서 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들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 제발 알아두세요.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그래서 얘가 성찰의 매개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가을 등불 아래에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을 등불은 계절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성찰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을 등불이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반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옆에 보세요. 옆에서 지금 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다. 뭐 의지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생각하니. 세상에 글 아는 사람. 여기서 글 아는 사람은 뭐예요? 지식인인데 그런 지식인이라는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해서 여기서 보면 고뇌 정도 나와주시는 거고, 절명시 뭐예요? 목숨을 끊으며 지은 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보시면 절명시는 기본적으로 한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국권의 피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썼던 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감정은 뭐겠어요? 절망적이고 비탄적이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시의 특징은 기승전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유법은 그 빼앗긴 들에서 들과 똑같은 역할,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까 새나 그 다음에 산 같은 거, 화자와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주는 걸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수와 3수 이렇게 나와 있고 다 4행 구성이라서 기승전결 구조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새, 슬픔, 강산, 대유법은 무궁화 세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절명시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목숨을 끊겠다라고 할 만큼 이 시기는 되게 부정적인 시기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찰, 반성이나 고뇌는 있지만 의지는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학습활동 부분 보도록 할게요. 1910년 9월이라고 할 때 1910년이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시기죠.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병탄하였다. 빼앗았다는 얘기죠. 황현이 지금 이 시의 작가인 거 아시죠? 황현은 이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절명시 사수를 지어두고 자제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꼭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러나 이 500년 동안 나라에서 선비를 길렀는데도 그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순결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황현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지? 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글 아는 사람이 단순히 글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인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 읽은 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뭐다? 글 아는 사람 노릇에 해당한다. 그 소린 뭐예요? 지식인의 책무, 의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조용히 죽음에 임하니 참으로 통쾌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글을 다 쓰고 나서 황현은 독약을 가져와서 삼켰다. 날이 밝자 집안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아우 황원이 달려와서 보고 유언을 물었다. 황현이 말하기를 다만 내가 쓴 것을 보면 될 것이다 하고서 웃으면서 말했다. 죽음이 그리 쉽지 않구나. 내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3번이네. 그 소린 뭡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처럼 모자라진 애 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지니 이때 나이 56세였다. 라고 했으니까 황현은 지식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대처하는 태도가 어떤 거예요? 죽음으로써 대처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식인으로서 성찰, 고뇌, 고민, 그리고 국가가 망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시고 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작품 마저 볼게요. 요게 지금 미리 알아보고 갈 건데 이해조의 구마검에서라는 거라서 요게 신소설이에요. 신소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같이 나왔냐라는 거 보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신소설이면 일제강점기 때 쓰인 소설들이 보통은 신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황현이 죽고 나서 그 이후 시기에 쓰인 게 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공통점 같은 건 딱히 없고요.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부 다방골은 장안 한복판에 있어 자래로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라 집집마다 바깥 대문 개구멍만 하여 남산골 딸깍새님 집 같아도 중대문 안을 썩 들어서면 고루거각의 분벽사창이 조요하니 이는 북촌 세력 있는 토호 재상에게 재물을 빼앗길까 엄살겸 흉보리는 개교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원래 신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소설의 초반부기 때문에 굉장히 글자 어렵게 써요.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중부 다방골이라는 곳이 옛날부터 부자가 많은 곳이야. 그러면 되게 집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은마 아파트 가보셨어요?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가 진짜 연예인, 국회의원, 판사, 검사 많이 살기로 유명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보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유재석 씨도 거기 살았던 걸로 아는데 그 아파트가 진짜 막 무너질 것 같아.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되게 휘황찬란하거든요. 그 뜻이요. 집집마다 바깥 대문은 개조그만해요. 그래서 진짜 딸깍새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주 그지 같은 집인 것 같아도 그 막상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집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집의 겉모습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느냐? 왜 그렇대요? 그 북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그랬대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북촌 세력이 있는 토호재상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새끼죠. 이거를 뭐 일제강점기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 소설 자체만 좀 이해해 볼게요. 그 중에 함진애라는 하는 집은 형세가 남의 밑에 아니들어 남노비에 기구 있게 지내는 터인데 한낱 자손복이 없어 낳기는 펄쩍해도 기르기는 하나도 못하다가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진애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미신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니네 집 요번에 망할 것 같아 뭐 이러면 이제 말 듣고 해서 되게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미신을 오지게 믿으시거든요. 근데 이 집이 또 어떤 집이냐면 자식복이 없어. 근데 부인 최 씨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신을 오지게 믿어요. 근데 이제 부인 최 씨가 삼취로 들어와 라는 게 자식을 못 낳았잖아. 지금까지 자식복이 없다는 얘기는 이 함진애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네, 다 여자 탓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 버리고 둘째 부인 버리고 이제 최 씨 부인이 세 번째 와이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뭘 낳은 거예요? 아들을 하나 낳은 거죠. 그리고 뭐 한 거야? 이제 집안에서 아주 가오가 살겠죠. 왜 그래요? 집안에 하나도 없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사실 옛날에도 궁녀가 왕의 아들 낳으면 그냥 신분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이 귀한 집안에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니? 그 얘기요.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지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도 막 아주 그냥 좆밥으로 봐요. 그 남편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일이면 무조건 해요. 아주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 씨의 친정은 노돌이라 그 독립 풍속이 제래로 제일 숭상하는 것은 존대하여 말하자면 만신이요 마구 말하자면 무당이라 하는 남의 집 망해주며 날부랑다는 짓을 하는 것은 남자들은 누이님, 아주머니, 여인들은 형님, 어머니 하며 개화전 시대에 칙사 대접하듯 하여 봄가을이면 의뢰히 찰떡치고 매떡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최 씨가 아까 미신 믿는 여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최 씨의 집안이 원래 누구를 믿냐면 어떤 신을 믿냐면 무당을 믿어요. 어떤 무당을 믿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무당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누이님, 아주머니, 여인들은 형님, 어머니 하면서 엄청 대접하면서 북어회도 주고 그 다음에 떡도 주고 이러면서 엄청 믿어요. 그러면 무당이 뭐 해주겠어? 굿을 해줘요. 굿. 근데 이 철물이 큰 굿이 뭐예요? 집안이 잘 되기를 이렇게 비는 굿을 해준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 그 최신의 집안에 뭔가 신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뿐이니 시집을 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무슨 겁나는 일만 있으면, 좀 걱정되는 일만 있으면 맨날 무당을 부르는 거야. 묵구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이틀만 안 들어와도 살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뭐야? 뭐만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 사실 뭐야? 조금만 잘못했으면 기다려봐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최 씨는 불안하면 무당 부르고 불안하면 굿하고 불안하면 부적 쓰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뭐야?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디서 새로 난 무당이 있다든지 신통한 점쟁이가 있다면 남편 모르게 가보고 녹음해도 하고 이러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최 씨랑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사실 함진애 씨도 무속적 사고, 그러니까 그 무당을 믿게 돼요. 엄청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비판하는 시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구마검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쓰여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에 쓰여진 신소설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요? 최 씨가 무당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주제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자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소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소설이라는 게 시와 소설의 중간 단계, 초기 소설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소설로서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뭐야? 근대화의 대표적인 작품일 수 있다. 그리고 무속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옛날 소설이 완전히 정착된 시기는 현대사회고 소설이 이제 시작될 때는 아마 전통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립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명시와는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여기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고요. 절명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